평생을 절약하며 살아온 노부부에게 걸려온 한 통의 전화가 있었습니다. 은행 직원은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대출금 상환 일정을 확인하셨냐고요? 하지만 두 사람은 그 어떤 대출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누군가 그들의 이름으로 거액의 돈을 빌려갔고 서류에는 분명 그들의 서명이 남아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른 이름은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리 없다는 믿음과 설마하는 두려움 사이에서 한 어머니의 세계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대전 중앙시장 골목 안쪽에 자리한 작은 제과점 명화당. 그곳의 주인은 정명숙, 올해 68입니다. 남편 박기철은 71살이고요. 두 사람은 30년 넘게 이 가게를 지켜왔습니다. 매일 새벽 4시면 일어나 반죽을 시작하고 오후 6시가 되어서야 문을 닫았습니다. 주말도 명절도 쉬지 않았습니다. 손님이 적어도 성실하게 빵을 구웠고 단골들은 그 성실함을 기억해 주었습니다. 명숙은 25에 기철을 만나 결혼했습니다. 기철은 당시 작은 빵 공장에서 일하는 평범한 기술자였고 명숙은 동네 슈퍼에서 계산대를 보던 아가씨였습니다. 두 사람의 삶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단단했습니다.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 준혁이 태어났고 명숙은 육아와 생계를 동시에 꾸려가야 했습니다. 기철의 월급만으로는 부족했기에 명숙은 준혁을 업고 시장 좌판에 나가 채소를 팔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악착같이 모은 돈으로 35살이 되던 해 두 사람은 작은 제과점을 열었습니다. 가게 이름은 명숙의 명자와 기철이 좋아하던 단어 화합의 화를 따서 명화당이라고 지었습니다. 처음에는 손님도 적었고 실수도 많았습니다. 빵이 타기도 하고 재료를 잘못 섞어 폐기하는 일도 잦았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명숙은 밤새 레시피를 연구했고 기철은 새벽마다 시장에 나가 가장 신선한 재료를 골라왔습니다. 몇 년이 지나자 단골이 생겼고 입소문이 퍼졌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명화당 앙버터를 최고라고 칭찬했고 크림빵은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간식이 되었습니다. 명숙은 평생 한 가지 철칙을 지켰습니다. 절대 남에게 손 벌리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가난을 겪었던 그녀는 빚이라는 단어 자체를 두려워했습니다. 친척이 돈을 빌려달라고 해도 단호히 거절했고 자신 역시 어떤 이유로도 대출을 받지 않았습니다. 기철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필요한 것만 사고 나머지는 전부 저축했습니다. 외식도 거의 하지 않았고 옷도 몇 년씩 입었습니다. 여행은 꿈도 꾸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은 준혁의 교육비로 쓰였습니다. 명숙은 아들만큼은 가난을 대물림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준혁은 공부를 잘했습니다. 대전에서 가장 좋은 고등학교에 합격했고 대학은 서울의 명문대 컴퓨터공학과에 진학했습니다. 명숙과 기철은 자랑스러웠습니다. 아들이 대학에 입학하던 날 두 사람은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안도감 때문이었습니다. 준혁은 대학 졸업 후 IT 기업에 취직했고 몇 년 뒤 자신의 스타트업을 창업했습니다. 명숙은 아들이 사업을 한다는 말에 걱정이 앞섰지만 준혁은 괜찮다고 했습니다. 투자도 받았고 전망도 좋다고 안심시켰습니다. 명숙은 믿었습니다. 준혁은 어려서부터 거짓말을 하지 않는 아이였으니까요. 준혁은 가끔 대전에 내려와 부모님께 용돈을 드렸고 명숙은 그 돈을 고스란히 다시 준혁 통장에 넣어주곤 했습니다. 사업에 돈이 많이 든다는 것을 알기에 조금이라도 보태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30년 넘게 성실하게 살아온 명숙과 기철에게 노후는 조용한 휴식이어야 했습니다. 가게를 정리하고 작은 아파트로 이사해서 소박하게 살 계획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모아둔 돈은 많지 않았지만 준혁에게 짐이 되지 않을 만큼은 충분했습니다. 명숙은 가끔 기철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참 잘 살아왔다고요. 남에게 피해 준 적 없고 자식 잘 키웠고 가게도 지켰으니 부족함이 없다고요. 기철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의 삶은 평범했지만 떳떳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가을날 오후였습니다. 명숙이 가게에서 빵을 진열하고 있을 때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은행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직원은 공손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명숙 고객님과 박기철 고객님 명의로 실행된 대출건에 대해 상환 계획을 확인하고 싶다고요. 명숙은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대출이라니요. 우리는 대출받은 적이 없는데요. 직원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했습니다. 두 분 명의로 지난달 8천만 원이 대출 실행되었다고요. 명숙의 손에서 집게가 떨어졌습니다. 8천만 원. 그들이 평생 모은 돈보다 많은 금액이었습니다. 명숙은 황급히 은행으로 달려갔고 기철도 급히 가게를 닫고 따라갔습니다. 은행 창구에서 두 사람은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분명 그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서명란에는 그들의 필체와 비슷한 글씨가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기억이 없었습니다. 이 서류에 서명한 적도 대출을 신청한 적도 없었습니다. 은행 직원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가족 중에 이 서류를 대신 작성한 분이 있으신가요? 명숙의 머릿속에 준혁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니, 그럴 리 없어. 준혁이는 그런 아이가 아니야. 명숙은 애써 고개를 저었지만 가슴속 어딘가에서 불안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기철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류를 들고 집으로 돌아왔고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명숙은 떨리는 손으로 준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혁은 바쁘다며 짧게 받았지만 명숙은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혹시 우리 명의로 대출받은 거 너 아니? 전화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이 명숙에게는 답이었습니다. 준혁의 목소리가 떨리며 들려왔습니다. 엄마, 나 지금 내려갈게요. 명숙은 전화를 끊고 주저앉았습니다. 평생을 믿었던 아들이 그 믿음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준혁이 대전에 도착한 것은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명화당 문을 열고 들어선 아들의 얼굴은 초췌했습니다. 명숙은 빵을 굽던 손을 멈추고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기철은 계산대에 앉아 말없이 담배만 피워댔습니다. 준혁은 부모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명숙은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내가 했니? 우리 명의로 대출받은 거. 준혁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예, 제가 했습니다. 그 순간 명숙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기철이 담배를 힘껏 재떨이에 비벼 끄며 물었습니다. 왜 그랬어? 준혁아, 우리가 뭐가 부족해서. 준혁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부모에게 짐이 되기 싫었습니다. 사업만 살리면 다 갚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명숙은 주저앉았습니다. 평생 쌓아온 믿음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고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갑게 물었습니다. 8천만 원이 어디에 쓰였는지 설명해봐. 준혁은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명숙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절망적이었습니다. 준혁의 스타트업은 처음에는 순조로웠습니다. 인공지능 기반 물류관리 시스템을 개발하는 회사였고 초기 투자도 성공적으로 유치했습니다. 2023년에 설립해서 1년 만에 시리즈 A 투자까지 받았습니다. 직원도 15명까지 늘었고
대기업과 계약 직전까지 갔습니다. 준혁은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이제 성공만 남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초부터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주요 투자자가 갑자기 손을 뗐습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를 이유로 들었지만 사실은 경쟁사에 더 큰 투자를 결정한 것이었습니다. 준혁의 회사는 순식간에 자금난에 빠졌습니다. 직원 월급을 밀리기 시작했고 사무실 임대료도 연체되었습니다. 준혁은 다른 투자자를 찾아 헤맸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이미 시장에는 비슷한 서비스가 넘쳐났고 준혁의 회사는 특별함을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절박해진 준혁은 지인의 소개로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노상도라는 이름의 투자 브로커였습니다. 상도는 준혁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투자자를 연결해 주겠다고 약속했고 당장 급한 자금도 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조건은 간단했습니다. 담보만 있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준혁은 자신의 집도 전세였고 차도 할부로 산 중고차였습니다. 담보로 잡을 만한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때 상도가 제안했습니다. 부모님 명의를 쓰면 어떻겠냐고요. 준혁은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그럴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상도는 끈질겼습니다. 사업만 살아나면 금방 갚을 수 있다고, 부모님이 아실 필요도 없다고, 서류만 준비하면 자기가 다 처리해 주겠다고 속삭였습니다. 준혁은 흔들렸습니다. 직원들이 월급을 받지 못해 퇴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거래처에서 독촉 전화가 쏟아지면서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준혁은 부모님 집에 내려왔습니다. 명숙과 기철이 잠든 사이에 서류 가방을 뒤졌습니다. 인감도장과 신분증 사본을 찾아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상도에게 서류를 건넸고 일주일 뒤 8천만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준혁은 그 돈으로 밀린 월급을 주고 사무실 임대료를 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상도가 가져갔습니다. 투자자 연결 수수료와 이자, 선납금 명목이었습니다. 상도는 약속했습니다. 한 달 안에 투자자를 연결해 주겠다고요. 하지만 한 달이 지나도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준혁이 전화하면 상도는 조금만 더 기다리라고만 했습니다. 2달이 지나고 3달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회사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직원들은 전부 떠났고 사무실은 비었습니다. 준혁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사기를 당했다는 것을요. 명숙은 준혁의 이야기를 들으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을 믿을 수가 있니? 준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기철은 벽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너 혼자 망하면 되지. 왜 우릴 끌어들였어? 준혁은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사과만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명숙은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그 노상도라는 사람은 지금 어디 있어? 준혁은 모른다고 했습니다. 전화번호도 바뀌었고 사무실도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명숙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돈은 어떻게 갚을 건데? 준혁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취직해서 갚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얼마나 공허한지 모두가 알았습니다. 38살의 사업 실패자가 취직한들 8천만 원을 갚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기철이 물었습니다. 대출 기간이 얼마야? 준혁은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5년입니다. 매달 150만 원씩 갚아야 합니다. 명숙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들의 제과점 수입은 한 달에 200만 원 정도였습니다. 거기서 생활비를 빼면 남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이제 매달 150만 원을 은행에 내야 한다는 것은 그들의 삶 자체가 무너진다는 의미였습니다. 명숙은 며칠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준혁은 대전에 남아 있었지만 부모는 그를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기철은 가게 일만 묵묵히 했고 명숙은 새벽마다 혼자 울었습니다. 평생을 모은 돈이 아니라 앞으로 살아갈 돈까지 빼앗긴 기분이었습니다. 노후는커녕 당장 다음 달도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명숙은 은행에 찾아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자신들이 대출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아들이 명의를 도용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은행 직원은 냉정했습니다. 서명이 있고 인감이 찍혀 있으면 법적으로 유효하다고 했습니다. 명의 도용이라면 경찰에 신고하고 법적 절차를 밟으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곧 아들을 고소한다는 의미였습니다. 명숙은 그럴 수 없었습니다. 명숙은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들을 용서해야 할까요? 아니면 법적으로 대응해야 할까요? 둘 중 무엇을 선택해도 지옥이었습니다. 아들을 고소하면 그는 전과자가 됩니다. 하지만 고소하지 않으면 자신들이 평생 빚을 짊어져야 합니다. 기철은 말없이 술만 마셨습니다. 준혁은 방구석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명숙은 준혁의 방문을 열었습니다. 준혁은 노트북 앞에 앉아 무언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뭐하니? 명숙이 물었습니다. 준혁은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노상도의 흔적을 찾고 있다고 했습니다. 명숙은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습니다. 화면에는 여러 게시글이 떠 있었습니다. 비슷한 피해 사례들이었습니다. 젊은 사업가들을 깨어 부모나 친인척 명의로 대출을 받게 하고 사라지는 수법이었습니다. 명숙은 글들을 읽으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준혁만 당한 게 아니었습니다. 수십 명이 같은 방식으로 당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모님 집까지 담보로 잡혀 집을 잃었고 어떤 사람은 부모님이 극단적 선택까지 고민했다는 글도 있었습니다. 명숙은 떨리는 손으로 마우스를 잡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사기가 아니었습니다. 조직적인 범죄였습니다. 명숙은 준혁을 돌아봤습니다. 너도 피해자구나. 준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죄송합니다. 엄마. 명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나쁜 놈이 아니라는 건 알아. 하지만 내가 한 짓은 용서받기 어려워. 준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명숙은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살 수는 없었습니다. 평생을 희생하며 살아왔지만 이번만은 달랐습니다. 명숙은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습니다. 그 노상도라는 놈을 찾아야겠어. 준혁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가요. 명숙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돈 찾아야지. 그리고 그 인간이 더 이상 남을 해치지 못하게 해야 해. 기철도 문 밖에서 듣고 있었습니다. 그는 명숙을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숙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더 이상 희생양으로 살지 않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명숙의 첫 번째 행동은 노상도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준혁이 가지고 있던 명함과 통화 기록을 모두 모았습니다. 상도가 사용했던 전화번호는 이미 해지되었지만 명함에 적힌 회사 주소는 남아 있었습니다. 명숙은 기철과 함께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30년 만에 가게 문을 이틀이나 닫는 일이었습니다. 명함에 적힌 주소는 강남의 한 오피스텔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도착했을 때 사무실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부동산에 물어보니 2달 전에 이미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했습니다. 명숙은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건물 경비원을 찾아가 상도의 인상착의를 물었고 근처 식당 주인에게도 물어봤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정보를 모았습니다. 경비원은 기억했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고 값비싼 시계를 차고 다녔다고 했습니다. 늘 혼자 왔고
가끔 젊은 사람들을 데리고 왔다고도 했습니다. 명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혁도 그중 한 명이었을 것입니다. 식당 주인은 명함 더미를 보여줬습니다. 상도가 식사 후 두고 간 것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회사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명숙은 모두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대전으로 돌아온 명숙은 밤마다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인터넷 검색이 서툴렀지만 준혁이 옆에서 도와줬습니다. 상도가 사용했던 회사 이름들을 하나씩 검색했습니다. 대부분 실체가 없는 페이퍼 컴퍼니였습니다. 하지만 몇몇 이름은 사기 피해 게시글에 반복해서 등장했습니다. 명숙은 그 글들을 프린트했고 형광펜으로 중요한 부분을 표시했습니다. 피해자들의 이야기는 놀랍도록 비슷했습니다. 모두 사업 실패로 절박했던 젊은이들이었고 상도는 그들에게 희망을 주는 척하며 접근했습니다. 투자자를 연결해 주겠다고 약속했고 그 과정에서 가족 명의의 대출을 유도했습니다. 돈이 입금되면 각종 명목으로 대부분을 가져갔고 투자자는 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상도는 사라졌습니다. 명숙은 피해자 모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온라인 카페에서 한 달에 한 번씩 모임을 갖는다고 했습니다. 명숙은 준혁과 함께 그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서울의 한 스터디 카페에 15명 정도가 모였습니다. 명숙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었고 준혁보다 젊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모두 같은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한 어머니는 아들 때문에 집을 잃었다고 울먹였습니다. 또 다른 아버지는 딸의 명예 도용으로 평생 모은 퇴직금이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명숙은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분노보다 슬픔을 느꼈습니다. 이들은 모두 평범한 가족이었습니다. 자식을 사랑했고 자식을 믿었고 그 믿음이 이용당한 것뿐이었습니다. 모임을 주도하는 사람은 이윤정이라는 여성이었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1년 전에 비슷한 피해를 당했고 그 후 피해자들을 모아 대응 방안을 찾고 있었습니다. 윤정은 명숙에게 말했습니다. 혼자서는 이길 수 없어요. 하지만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명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정은 체계적으로 움직였습니다. 먼저 피해자들의 진술서를 모았습니다. 각자가 당한 피해 내용을 상세히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공통점을 찾아냈습니다. 상도가 사용한 계좌번호 몇 개가 반복되었고 같은 법무사 사무실을 이용한 흔적도 있었습니다. 명숙은 준혁과 함께 그들이 주고받은 이메일과 문자 메시지를 모두 출력했습니다. 통화 녹음은 없었지만 카카오톡 대화 내용은 남아 있었습니다. 명숙은 증거를 모으는 과정에서 준혁과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처음에는 말이 없었지만 점차 서로의 마음을 열었습니다. 준혁은 자신이 얼마나 절박했는지 설명했고 명숙은 자신이 얼마나 배신감을 느꼈는지 이야기했습니다. 기철도 함께 앉아들었습니다. 가족이 다시 대화를 시작한 것입니다. 어느 날 저녁 명숙은 준혁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정말 나쁜 짓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니? 준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선택지가 없다고 느꼈어요. 직원들 월급을 못 주면 그들의 가족이 힘들어지잖아요. 그것도 제 책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명숙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책임질 수 있는 일과 없는 일을 구분했어야지. 준혁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알아요. 너무 늦었지만요. 기철이 준혁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늦지 않았어. 지금이라도 바로잡으면 돼. 명숙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가 함께 해결하자. 그 순간 준혁은 처음으로 부모님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숙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직 해결된 건 아무것도 없었지만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피해자 모임은 점점 조직화되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했고 금융감독원에 집단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경찰청 사이버 수사대에도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처음에는 반응이 미지근했습니다. 피해자가 가족이라는 점 때문에 민사 문제로 치부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윤정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언론에도 제보했고 한 지역 방송국이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명숙은 방송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평생 남 앞에 나서본 적 없는 그녀였지만 이번만은 달랐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담담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저희는 평범한 부모입니다. 아들을 믿었고 아들도 저희를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그 사랑을 이용했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명숙의 인터뷰는 방송되었고 반응이 있었습니다. 방송이 나간 지 일주일 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노상도가 검거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부산에서 또 다른 사기를 시도하다가 잡혔다고 했습니다. 명숙은 전화를 받고 주저앉았습니다. 기철이 달려와 그녀를 부축했습니다. 잡혔대. 그 인간이 잡혔어? 기철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명숙과 준혁은 경찰서로 갔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상도를 봤습니다. 명함에서 봤던 사진보다 초라해 보였습니다. 상도는 명숙을 보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그의 집에서 수십 명의 피해자 명단과 거래 내역이 발견되었다고 했습니다. 조직적인 범죄였고 상도는 중간 책임자였다고 했습니다. 더 큰 조직이 있었지만 상도의 자백으로 나머지 인물들도 곧 검거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준혁은 유리창에 손을 대고 상도를 바라봤습니다. 제가 바보였습니다.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당신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은 심리를 이용하는 전문가였어요. 명숙은 준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끝났어.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찰은 피해 금액 회수가 쉽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상도가 이미 대부분의 돈을 소비했거나 해외로 빼돌렸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윤정이 나섰습니다. 그녀는 법무사 사무실과 대출을 실행한 은행의 책임도 물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명예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했습니다. 명숙은 그 말에 희망을 느꼈습니다. 며칠 후 은행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명의 도용이 인정되어 대출 자체가 무효 처리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법적 절차가 필요하지만 피해자들이 형사고소를 진행한 점이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명숙은 전화를 끊고 울었습니다.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명화당으로 돌아온 명숙은 오랜만에 마음 편히 빵을 구웠습니다. 준혁은 가게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서울로 돌아가지 않고 대전에 머물며 취업 준비를 했습니다. 기철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천천히 해. 명숙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 함께 있으면 돼. 저녁이 되자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방송을 봤다며 격려했습니다. 한 할머니는 명숙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잘 견뎠어요. 당신은 강한 사람이에요. 명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그냥 포기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할머니가 웃었습니다. 그게 강한 거예요. 밤이 깊어 가게 문을 닫을 때쯤 명숙은 기철과 준혁을 불렀습니다. 세 사람은 가게 안에 둘러앉았습니다. 명숙이 말했습니다. 우리 많이 힘들었지. 하지만 이겨냈어. 앞으로도 힘든 일이 있겠지만 이제는 알잖아. 함께하면 이길 수 있다는 거. 기철과 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숙은 미소를 지으며 오븐에 불을 켰습니다. 내일 아침에 구울 빵 반죽을 준비할 시간이었습니다. 삶은 계속되었고
그 삶 속에는 이제 희망이 있었습니다. 노상도의 구속 이후 6달이 흘렀습니다. 법원은 명숙과 기철의 대출을 명예 도용으로 인정했고 은행은 채무를 전액 탕감했습니다. 법무사 사무실도 확인 절차를 소홀히 한 책임을 인정하고 합의금을 지급했습니다. 완전한 승리는 아니었지만 최악의 상황에서 벗어난 것만으로도 기적 같았습니다. 준혁은 서울의 한 중견기업에 취직했습니다. 화려한 스타트업은 아니었지만 안정적인 직장이었습니다. 매달 부모님께 조금씩 생활비를 보냈고 주말마다 대전에 내려왔습니다. 명숙은 그 돈을 받지 않으려 했지만 준혁은 고집했습니다. 제가 드려야 마음이 편해요. 명숙은 결국 받아서 준혁 명의의 적금 통장에 넣어뒀습니다. 언젠가 아들이 다시 시작할 때 쓰라고요. 피해자 모임은 여전히 이어졌습니다. 이제는 피해 회복뿐 아니라 예방 활동도 시작했습니다. 윤정과 명숙은 금융감독원과 협력해 고령자 대상 금융사기 예방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명숙은 강연도 다녔습니다. 처음엔 떨렸지만 자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그녀를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명화당에는 세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명숙은 준혁이 좋아하던 크림빵을 구워 놓았고 기철은 커피를 내렸습니다. 준혁은 부모님께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이게 뭐니? 명숙이 물었습니다. 열어보세요. 명숙이 봉투를 뜯자 여행 상품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제주도 3박 4일 여행이요. 준혁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두 분이서 다녀오세요. 명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가 무슨 여행을, 가게는 어떻게 하고, 준혁이 답했습니다. 제가 내려와서 볼게요. 이제 빵 굽는 것도 좀 할 줄 알잖아요. 기철이 웃었습니다. 내가 구운 빵은 아무도 안 사 먹을 텐데. 세 사람이 함께 웃었습니다. 명숙은 상품권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평생 여행 한번 제대로 가보지 못했습니다. 신혼여행도 가지 못했고 준혁이 어렸을 때도 놀이공원 한번 가는 게 전부였습니다. 늘 아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고마워. 명숙이 준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가 진짜 가고 싶었던 곳이었어. 그날 저녁 명숙은 오랜만에 일기를 썼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쓰던 습관이었는데 언제부턴가 멈춰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적었습니다. 오늘 준혁이가 여행권을 선물했다. 미안해하던 아이가 이제 당당하게 부모를 대하는 모습을 보니 기쁘다. 우리는 많은 것을 잃었지만 더 많은 것을 얻었다. 가족의 의미를 다시 배웠고 내가 생각보다 강한 사람이라는 것도 알았다. 명숙은 펜을 내려놓고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25에 결혼해서 지금까지 늘 누군가를 위해 살았습니다. 남편을 위해, 아들을 위해, 가게를 위해, 단골 손님을 위해, 자신을 위한 시간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이제는 나 자신도 돌볼 때가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뿐입니다. 기철도 변했습니다. 예전에는 말이 없고 묵묵히 일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을 겪으며 감정을 표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어느 날 밤 그는 명숙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평생 고생시켰소. 명숙은 놀랐습니다. 기철이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명숙은 웃으며 답했습니다. 우리 함께 고생했지. 두 사람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준혁 역시 성장했습니다. 실패를 통해 겸손을 배웠고 책임의 무게를 알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성실하게 일했고 동료들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언젠가 다시 창업하고 싶다는 꿈은 여전했지만 이제는 조급하지 않았습니다. 탄탄한 기반을 쌓고
제대로 준비한 뒤에 시작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제주도에서 돌아온 명숙의 얼굴은 환했습니다. 사진을 보여주며 이야기했습니다. 바다가 정말 아름답더라고. 기철도 좋아했어. 둘이서 해변을 걸으며 앞으로의 계획도 세웠다고 했습니다. 가게를 조금 축소하고 일주일에 하루는 쉬기로 했다고요. 몸도 마음도 여유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명화당은 여전히 영업 중입니다. 단골들은 변함없이 찾아왔고 새로운 손님들도 생겼습니다. 방송 이후 명숙의 이야기를 듣고 찾아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이는 격려를 전했고 어떤 이는 비슷한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명숙은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경청만으로도 위로가 된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 가게 문을 닫으려는데 한 젊은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방송 봤어요. 저도 비슷한 상황이에요. 그녀는 울먹였습니다. 명숙은 그녀를 안치고 차를 내왔습니다. 천천히 이야기해봐요. 젊은 여성은 아버지가 오빠 명의로 대출을 받았고 가족이 해체 위기라고 했습니다. 명숙은 자신의 경험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모임 연락처를 알려줬습니다. 혼자가 아니에요. 함께 해결할 수 있어요. 젊은 여성이 돌아간 뒤 명숙은 가게를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희망을 줄 수 있다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명숙은 오븐 앞에 섰습니다. 내일 아침 빵을 구울 준비를 했습니다. 반죽을 치대는 손길이 여전히 능숙했습니다. 기철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오늘도 수고했소. 명숙이 웃었습니다. 당신도요.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반죽을 치댔습니다. 30년 넘게 해온 일이지만 오늘따라 새로운 기분이었습니다. 내일도 해가 뜨고 빵을 굽고 손님을 맞이할 것입니다. 평범한 일상이지만 그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는 알았습니다. 명화당의 불이 꺼졌습니다. 하지만 내일 아침이면 다시 켜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오늘도 빵 굽는 냄새가, 희망의 향기가 피어오를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